네, 오늘 세션 첫 번째 테마는 바이오 가져가 보도록 하죠. 바이오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국내 그리고 글로벌 또 의료기기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이슈가 잠식당했던 섹터이기도 하죠. 코로나가 시작보다는 끝점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직감하는 지금 앞으로는 뭘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오늘 이광수 위원님 함께 하고요. 첫 번째 국내 이야기는 김태희 위원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그 바이오는 저희 세부 섹터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는 되게 명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진단 키트, 코로나 백신 치료제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국내, 해외 의료기기 나눠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코로나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죠. 네. 진짜 이제 끝나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무리. 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네.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53%를 상회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스타트는 조금 더뎠지만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맞고 있는 백신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가 효능은 94에서 95%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 백신 같은 경우가 70% 정도 됩니다. 70. 그런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맞는 백신의 효능이 보통 40에서 60%고 이 정도면 FDA가 허가를 내줘요. 뭐 다른 독감 백신 같은 거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효능이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는데 최근에 그 왜 변이 네. 나온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델타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궁금한 게 왜 이름이 델타예요? 변이가 발생한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처음에 변이가 영국 변이가 나왔고 그다음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인도 변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각 국가에 안 좋은 낙인 효과가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영국 변이를 알파, 브라질을 베타, 남아공이 베타, 그다음에 감마, 마지막으로 나온 인도를 인도가 델타 델타.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변이가 자꾸 좀 심각해지면 이렇게 백신 아무리 맞아도 좀 뭐 효과가 좀 떨어진다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요즘 제일 많이 우려들 하시고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변이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출시된 백신들이 효과가 델타 변이한테도 듣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델타 변이의 효능이 88%,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의 효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네. 이 델타 변이에 걸려도 약하게 앓고 지나갑니다. 중증으로 잘 안 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백신 효능을 평가하는 게 네. 입원율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네네.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입원율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두 이 입원율 감소 효과가 92%에서 96%예요. 그럼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네. 델타 변이가 걸리긴 해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경증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네. 변이가 되면서 이 델타 변이의 치사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코로나의 치사율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2.2%입니다. 네네. 그리고 영국이 알파 변이가 1.9%, 네. 그리고 베타 변이가 1.5%의 치사율인데 네. 델타 변이는 네. 0.126%예요. 아, 그래요? 네. 천천히 아니, 낮아졌네요.
아니 변이라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그러게요. 생각했는데 오히려 치사율이나 뭐 입원율 이런 게 훨씬 낫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론에서 이게 델타 변이가 새롭게 나오는 거고 다시 유럽에서 이제 다시 3차 확진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약간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지만 사실 뜯어보면은 치사율도 낮고 생각보다 백신 효과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끝나간다 치고 이제 네.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할 것 끝나간다 같아요. 치지 말고 그냥 끝나간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죠. 끝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예. 끝나고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섹터 내에서는 뭘 봐야 하는지 예.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바이오 업체의 본연의 펀더멘탈인 R&D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R&D. 네.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뭐 치료제랑 백신 진단키트 업체한테는 좋았지만 네. 순수하게 R&D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한테는 좋지가 않았어요. 아. 네, 임상 환자들을 모아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임상 환자 숫자도 줄어들고 임상 시험도 중간에 중단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종식 마무리가 되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환자분들을 임상 시험에 참가를 하고 임상이 지금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리스트를 좀 추려봤는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네. 네오인문텍, NK맥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 때 주요한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케팅 작년에 출시된 신약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마케팅을 못했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요? 신약이 신약은? 출시가 되면은 네. 의사들을 만나서 네. 임상 결과를 설명해주고 네. 이러한 약을 처방하도록 설명을 해줘야 개면을 되는데 해야 되나 봐요.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의사들을 못 만났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신약의 마케팅이 잘 안 됐어갖고 신약이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못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아. 국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네. 뇌전증 치료제를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네. 뇌전증은 간질약이에요. 네. 아, 네. 네, 그런데 이게 대면 마케팅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안 좋았고 그래요? 셀트리온도 렘시마 SC라는 새로운 약을 유럽에서 출시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초기 성과가 썩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네. 대면 마케팅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시됐었던 신약의 성과도 네, 이제 네. 올해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 임상 시험 하고 네. 시작하고 또 대면에서 마케팅 시작하면 신약 제품들 이제 좀 나오고 그리고 매출도 증가하겠다 뭐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아날로그적인 면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바이오텍의 실적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뭐 바이오텍 중에서 실적 나오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형사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QOQ, YY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 출시했었던 렘시마 SC라는 약, 그러니까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 약이 이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됩니다. 네, 근데 네. 휴미라는 지금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1등을 하고 있는 약이에요. 이 약이 고농도 제형으로 네, 조금 네.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형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도 하반기 때 숫자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동률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공장까지 있는데 네. 1공장과 2공장은 이미 풀가동이 되고 있고 음. 3공장이 가동률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바이오 의약품이 워낙 좋은데 CMO는 쇼티지인 상황이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 치료제들도 그렇죠. 네, 이제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물량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업체의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숫자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네. 대형 회사들의 실적이니까 좀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하반기 어떤 종목
타픽. 네. 네. 일단 상위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신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네. 조만간 이제 시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이 약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어. 그래서 지금 폐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네. 타그리소라는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이랑 비교해 봤을 때 효과가 해볼만 합니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존슨앤존슨이 1.4조 원의 네. 기술을 사갔었던 그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렉나자라는 폐암 치료제 말고도 베링거 인게라임과 길리어드한테 기술 이전했던 약물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약물도 이제 하반기 때 R&D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업체 모두 하반기로 갈수록 숫자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네. 순수 퓨어한 바이오 중에서는 하반기에 R&D 이벤트가 있는 네오이문텍과 NKMX 그리고 지금 최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레고캠 바이오와 매드팩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타픽은 유한양행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셀트리온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네, 계신가 맞습니다. 봐요. 이렇게 유한양행, 셀트리온 받고 이외에 볼만한 종목으로는 네오이뮤텍, NKMX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토 이런 네. 종목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은 국내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글로벌 바이오를 좀 볼까 해요. 네, 그게 김승민 또- 위원님. 예, 김승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글로벌 일단은 뭐 글로벌 하면 저희 미국, 중국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중요하죠. 네. 네. 이쪽은 어떤지 뭐 봐야 되는지 먼저 네.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제가 어저께 하반기 네. 전망 자료를 냈는데요. 네. 네. 제목이 바이오 빅사이클 시작이라는 빅사이클. 시작이라는 좀 요즘 다소 약간- 공격적인 약간 금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매크로 변수가 이런데 어, 인플레가 이러고 그러게요. 금리가 이런데 그러게요. 빅사이클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네. 그래서 매크로 문제는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맡기고 저희 이코노미스트한테 맡기고요. 그렇죠. 이 산업 내적인 걸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빅사이클인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왜 빅사이클입니까? 이 바이오 시장은 새로운 약품이 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네. 해봤는데 이게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의 추이예요. 네네. 2001년도부터였는데 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약들이 출시가 됩니다. 오. 여기 보시면 처음 해보셨던 이제 저기 TNF 알파라는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네. 98년도와 99년도에 출시되었을 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만 그때 주가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공백 기간을 지나서 2010년도에 당뇨병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GLP-1 계열의 약품인데 네. 그게 출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13년도에 C형 감염 치료제 출시가 되었고 네. 14년도에 우리가 많이 아는 면역 항암제 PD-1 계열의 약품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4, 5년 동안에 공백기가 있다가 네. 작년에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면서 네. 블록버스터 하나 나왔죠. 음. 근데 이후에 뭐가 있을까 사실 계속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도 이제 좀 기대했었던 게 알츠하이머였어요. 알츠하이머.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FDA가 네. 이번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라는 약품을 허가를 해줬는데 좀 빨리 뭐 성급하게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임상 시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엔드포인트, 이제 임상에 네.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를 성공해서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그 대리 지표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가격도 굉장히 높은 게 아니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저 과거에 저런 약품들을 봤을 때 어떤 하나의 단초가 시작이 되면 네. 후속으로 등장하는 개선시킨 약품들이 네, 좋은 네. 약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라는 게 그 시작을 열었고 네. 후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와 에자이라는 회사, 로슈라는 회사, 그리고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 저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과 똑같은 타겟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억제시키는 약품이
올해 안으로 FDA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시장도 지금 열렸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약품이 출시가 됐고 관련되어 있는 알츠하이머 포함해서 중추신경계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테크들의 네.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알츠하이머가 최근에 보니까 다른 병에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약이. 우선은 저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라는 약품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시키는 건데 네. 그거는 알츠하이머에만 쓰이고 있는 아. 거고요. 지금 임상 3상이나 후기 임상 2상 단계에서 당뇨병 약 쪽에 대해서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품에 대해서도 알츠하이머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FDA에서 허가를 해준 거는 저 약품 하나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 그거와 동일한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요새 지난주부터 뭐 사실 저는 뭐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지난주에 이제 그 크리스퍼 cas9 기술의 인텔리아라는 회사가 첫 번째 임상 네네.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 5가지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퍼 cas9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네. 업체예요. 작년에 보시면 한번 이제 시세를 준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달 정도에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라는 회사가 첫 번째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쪽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으면서 같이 있었던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크리스퍼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이제 익스비보라고 해서 체외에서 편집을 해서 환자 몸 안에 넣어주는 컨셉의 약품이었는데 몸 밖에서 해서 네, 넣는 거. 밖에서 해서 넣어주는 그런 네. 약품이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인텔리아라는 회사는 네. 아예 편집 치료제를 만들어서 환자 몸 안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치료제가 타겟하고 있는 장기인 간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염기 서열을 이제 탈락시키는 DNA를 잘라서 탈락시켜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치료제인데요. 바이오 들으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네. 돼요. 아, 자꾸 우울해지고 있어요. 놓치면요 안드로메다로 가거든요. 몸 안에서 유전자 재편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약물이. 네, 네. 간으로 전달시켜가지고 하는 네, 거고요. 네, 네. 신기하다. 그게 인텔리아가 크리스퍼 기술로는 이게 두 번째 발표된 건데 네. 체외가 아니라 체내에서 발표하는 건 첫 번째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약품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거든요. 기존의 약품들은 뭐 3주에 한 번씩 투여를 해야 된다면 이 크리스퍼는 원샷 테라피입니다. 한 번 투여를 받으면 오. 이게 뭐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네, 네. 거의 반년 정도 기간을 확인한 것 같은데 투약 없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의 성과,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들이 네.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바이오테크의 센티멘트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준 리라는 분께서 네. 이게 크리스퍼가 유전자 가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라는 네, 질문 네, 주셨는데 같은 네, 유전자 가위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우리가 타겟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해서 자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전자 가위라고 보고 있죠. 예, 알츠하이머하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주목해서 보자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또 중국도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중국은 하반기에 뭐 이슈가 좀 있나요? 중국은 내수와 그 해외로 나눠 가지고 네.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내수 시장에서는 아까 2014년도에 출시되었던 PD-1 계열의 면역항암제 네, 네. 약품이 네. 한번 등장하고 붐업이 됐었는데 네. 중국은 그게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 약품들이 중국 정부의 보험 목록에 들어간 게 올해부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말에 등재가 되었고 올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그 약품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환자가 싸게 이 약품들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격은 조금 내려갔지만 중국 전역으로 이 보험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항서제약의 캄렐리즈맙, 네. 네. 그리고 베이진의 티스렐리즈맙, 그리고 준시의 토리팔리맙
이노벤트의 신틸리맙 요 4개의 약품인데요. 네. 요게 지금 우리가 2분기 실적, 그러니까 3월 달 시작됐으니까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네. 실적에 반영이 될 테고요. 이 실적이 발표되는 하반기쯤부터 해서 이 업체들의 PD-1 면역항암제의 고성장을 실적에 찍히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는 이 면역항암제의 네. 성장 속도를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가장 많은 적응증으로 정부 보험에 들어가 있는 항서제약이다라고 항서제약.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해외 쪽은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해외 진출을 빠르게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CDMO 비즈니스라고 해서 위탁 개발과 생산에 초점이 네. 맞춰져 있는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제 야오밍 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2020년까지만 해도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게 중국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해외의 거점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외 것들을 이제 실제로 생산 시설을 만들기도 했고 아니면 뭐 빅파마들 거를 인수를 하거나 이러면서 아일랜드, 싱가포르, 독일, 미국의 지금 CDMO 생산 시설을 인수하거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돌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전체 캐파가 5만 4천 리터 수준인데요. 네.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네요. 2024년도에는 43만 리터까지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늘어나네요. 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네요. 이 회사에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우리가 이제 항체라고 해서 네. 단백질 의약품 중에서 지금 블록버스터 계열인데 항체의 CDMO가 메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회사로 백신 CDMO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백신 CDMO에서 지금 mRNA 기술까지 확보해서 자체 개발과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장기 성장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R&D도 말씀드려야 아, 네. 될 텐데 네, 네. 왜냐하면 중국에도 신약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그렇겠죠. 많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이벤트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몰려 있는데요. 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업체가 개발한 BCMA를 타겟하는 카티 치료제 항암제가 실타셀이라는 게 레전드라는 중국 업체가 개발해서 존슨앤존슨한테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올해 상반기에 FDA에 허가 신청을 했고요. 이거를 미국 FDA가 11월 달까지 허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허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노벤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PD-1 네. 약품을 일라이 릴리한테 라이센스 아웃했고 그리고 준시 거는 코에루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베이지는 노바티스라는 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이게 FDA에 허가 신청을 했거나 지금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FDA는 스탠다드로 보면 9개월 정도의 리뷰 기간을 갖거든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허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런 R&D 이벤트들 FDA의 허들을 넘는 것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도전 중이다. 요게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빅사이클 얘기하셨으니까 빅사이클 레포트에서 탑픽이 뭐였습니까? 네, 탑픽도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미국 쪽에서 알츠하이머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바이오젠이 일단 열었는데 데이터가 가장 좋은 회사인 일라일리가 네. 있고요. 도나네맙이라는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텍 딜과 그리고 크리스퍼 이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때 글로벌 X 지노믹스 앤 바이오 ETF와 네. 중소형 바이오텍 ETF인 XBI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에서 면역항암제 내수 성장 본격화되는 것에서 항서제약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에서 해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회사 중에 우시바이오, 야오밍 바이오와 그리고 글로벌 X 차이나 바이오텍 ETF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승민 애널리스트가 저한테 몰래 형님 이 주식 엄청 좋아요. 그게 뭐였나요? 그건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요. 그런 주식 엄청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적중률이 높으시니까 네, 귀를 열어두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셨나 봐요. 빅사이클이라는 그런 네.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주목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라이릴리 그리고 이제 또 ETF들 글로벌 X ETF들 또 항서제약 네. 그렇게 저희 살펴봤어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어떤 테마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소화하는데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인 두세 번 부분, 들어보는 네, 걸로. 맞아요.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김승민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김승현 의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제도 뵀는데 네. 오늘도 네. 뵙네요. 제가 바이오 얘기 계속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오셨나 봐요. 구원 그죠? 투수로 나왔습니다. 뒤로 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는 게 빠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오 좀 어려워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 의원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용어나 이런 거 어려우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 핵심만 이렇게 몇 가지만 잘 네. 공부하시고 포인트만 집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막간 테마파크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네. 바이오부터 시작합니다. 그 제가 녹음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도움받으실 수 있는 네. 부분들도 있고 이 시간 통해서는 하반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네. 할게요.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의료기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 네, 네. 텐데 키워드 뭘까요? 오늘은 에스테틱 얘기 드릴 겁니다. 에스테틱? 여기 네. 포인트 나오네요. 네. 에스테틱의 혁신 기업 찾기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최소 침습적 시술 시장의 혁신. 어려운데요? 진짜 이거 뭔지 어려운데? 나중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가슴 보형물 시장의 혁신, 안정성 이런 부분에 네. 포인트를 둔다. 일단은 에스테틱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주제는 사실 의료기기도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운데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틱 얘기를 드릴 건데 먼저 좀 상반기를 짚어보고 갈 필요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사실 제일 큰 주제는 백신의 등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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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백신의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바뀔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네. 상반기 주가 추이를 좀 보고 갈게요. 이게 그 의료기기도 굉장히 많은 세부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여기서 되게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추려놨는데, 네. 근데 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딱 보시면은 딱 튀는 게 하나 있죠. 에스테틱. 네. 네. 압도적으로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이거는 이게 백신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유는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그 소비재적인 특징이 가장 강한 세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데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 목적이 더 강할 텐데 소비재적인 그런 특징이 가장 강한 세부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동네 뭐 피부과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다른 진료를 잘 하지 않아요. 종합병원 형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이쪽 진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진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성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주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가들 당연히 이제 123%가 올해만 123%가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들이 좋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짚고 싶은 포인트는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거의 뭐 2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정상화된다. 네. 이런 테마도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피부과 수요가 사실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상화되면서 이런 이연 수요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기술 혁신이 기반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더라. 저희가 항상 이 미래에셋이 강조해 드리는 게 혁신 기업에 투자라는 건데요. 네네. 이제 이 에스테틱도 혁신 테마로 보시게 되면은 네. 의외로 관점을 더 넓게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시술 시장하고 네. 수술 시장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술과 수술, 네. 그 안에서 혁신에 대한 네, 이야기 네, 네. 오늘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가볍게 시술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갖고 네. 왔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헬스케어 바이오 그래프는 보기 어려운데 맞아요. 오늘 갖고 온 그림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좋네요. 네. 먼저 그림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술 시장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피부과를 가셨을 때 쓰이는 이제 의료 장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 피부 시술 시장의 역사는 일종의 에너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쓰이는 장비들이 다 에너지거든요. 뭐 초음파, 네. 고주파, 뭐 그렇네요. 냉동 에너지 다 에너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피부에 얼마나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예요?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들어갈수록. 네. 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시술 장비가 레이저 네, 네. 장비인데요. 네, 네, 네. 레이저는 사실 진피층 이하로 못 들어가요. 아, 저기서 네. 진피층.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저로 할 수 있는 시술이 뭐 색소 치료, 기미를 제거하거나 네, 네. 점을 빼거나 그렇죠. 아니면 박피를 하거나 이제 일종의 이제 얼굴 표면과 관련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에너지들은 피부 거의 근막층까지 들어갑니다. 오. 그러면은 뭘 건드릴 수 있냐면 지방이나 근육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형 관리 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은 그러니까 수술 시장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메인 시장이었어요. 뭐 지방을 직접 제거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얼굴을 뭐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직접 뭐 들어 올린다든지. 그런데 이름이 네, 무시무시하네요. 이런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 아픈 시장이 열리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중요한 점은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 같은 남자분들도 참여를 하면서 네. 시장 규모가 확실히 커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뭐랄까요? 그 네. 시장이 훨씬 커진다는 거, 시술 시장이. 네. 그게 그렇다면 회사들도 뭐 매출도 증가하고 네, 네. 훨씬 더 다른 게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화두는 체형 관리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커졌다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기업들은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가장 큰 특징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업체들을 이제 3세대 에스테틱 장비 업체다라고 부르는데요. 3세대? 네, 그냥 제가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그 저 주황색 그 선이 가리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업 이익률인데요. 네, 네. 40%가 넘죠. 대단해요. 이익률이? 네. 대단해.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는 매출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보시면은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게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네요. 네. 보통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매출이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같이 올라오는 건 진짜 이게 혁신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일단은 수치 자체도 어마어마해요. 거의 네. 40%?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혁신 기업이라고 들어보신 기업들, 뭐 아마존, 삼성전자 네, 뭐 네. 이런 기업들 네. 이익률을 보시면 네.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어. 근데 이 기업은 거의 40%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뭐 기술이 어떻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음. 역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알면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더 편한데요. 이 기업의 크게 이제 세 가지 매출 구조가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분야가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하는 영역하고 네. 핸즈프리라는 영역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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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렵습니다. 맞죠? 네. 네.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하는 영역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네. 이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동영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동영상 좋아합니다. 네. 지금 바로 네. 나오나요? 네. 자, 이 기계는 왜 최소 침습이라는 표현을 썼냐? 네. 몸 안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보시죠. 이 기계는 꼬챙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피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를 피부 겉과 피부 속에서 같이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데요. 아플 것 아플 것 같은데요, 저거? 그래서 국소 마취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마취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부 안으로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겉에서 에너지를 쏘거든요. 아니, 효과가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효과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요? 다른 사람인데요? 네. 진짜?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두 개의 사업 부분이 네.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들어낸 시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최소 침습법은 일종의 수술 시장을 뺏어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술까지 갈 필요 없이 네. 약간의 그런 침습적인 방법만으로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 수술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저런 효과를 얻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그렇네요. 있겠네요. 그래서 미니멀 네네. 최소로 네. 하겠다. 네네. 예. 그래서 미니멀이라는 그래서 최소 침습이라는 표현이 든 네네. 거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게 안 어려우시죠?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핸즈프리는 뭔가요? 핸즈프리도 되게 쉬워요. 손 안 대고 하는 근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의 손을 프리하게 할 거냐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의사의 손을 프리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역시 사진을 보시겠지만 예. 이렇게 장치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분은 다른 일 하시러 가면 됩니다. 아, 이게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피부과를 가면 예. 의사 선생님이 20분이고 30분이고 붙어서 시술을 계속 하세요. 그렇죠. 네, 네. 네. 보시면 땀 흘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부착해 두면 이제 다른 일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병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턴오버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새로운 거를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요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아, 비대면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이거를 딱 런칭하려던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마케팅은 많이 못했습니다. 경제 봉쇄가 됐었기 마케팅을 때문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회복될수록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어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 시술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수술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좀 이제 정리하고 네. 수술 네. 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술 쪽 얘기는 가슴 보형물 시장 얘기를 좀 드릴 아,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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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사실 먼저 그래프부터 역시 보여드리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 가슴 보형물 시장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기업이 거의 85%를 점유하는 오. 과점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시장이다. 아. 소위 우리가 고인물이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하는 시장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어디냐면 의외로 미국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가슴 네. 그 보형물을 네. 넣는 수술이 이게 거의 60% 이상이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래요. 오, 되게 의외네요. 네. 근데 그 나라에서 92년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리콘이 들어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의 혁신성이 한 10년 동안 꺾여버렸던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시장에서 혁신성이 꺾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과점화된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터집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슈예요. 뭐냐면 이런 과점 업체들이 하고 있는 주된 그런 보형물들이 있는데 네. 이런 보형물들이 림프종을 유발한다. 오. 이런 그럼 엘러간 네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죠. 네.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텍스처드 타입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보형물들이 림프종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이 네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기존의 시장에서는 사실 보형물 수술이 재수술률이 거의 한 20% 정도 된답니다. 생각보다 재수술률이 되게 그러네요. 높았거든요. 높아요. 네. 그런데도 이 점유율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림프종이라는 이슈는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엘러간 이제는 앱비라는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보시면은 매출이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 그 림프종 사태가 터지면서 확 죽었네요. 리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이 확 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 틈이 생겼다. 아. 기존 업체가 들어갈 틈이 생겼다라는 아.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요. 네네. 좀 벽이 좀 허물어지는 조금씩.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업체는 이제 이스타블리시먼트 랩스라는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수술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재수술률이 거의 1%가 안 돼요. 아, 오. 그 회사 제품을 네. 쓴 환자들은 그리고 림프종 발생 사례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전성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신생 업체들이 치고 들어갈 그런 틈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이스타블 좀 이게 어려운데요. 이스타블리시드. 네. 근데 이제 티커를 찾으시면은 아, 네.
ESTA라고 나와요. 네. ESTA. 미국 많이 가시는 분들은 비자? 아마 네. 그래서 꼭 에스타, 찾으실 에스타. 때 네. 풀네임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 네. Establishment Labs. 맞습니다. 요게 그 가슴 보형물 시장에 네. 엘러간의 빈틈을 이제 비집고 맞습니다. 들어갈 만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네. 회사인 거고 네. 위에는 인모드는 뭔가요? 또 아까 전에 토픽인데. 말씀드렸던 그 시술 장비 업체라고 시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반기 추천 종목 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크게 네. 두 가지 업체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시술 시장에서는 인모드라는 업체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굉장히 고마진의 그런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형물 회사 중에서 이스타블리시먼트 랩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처리 기술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 안정성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선도 기업들의 틈을 잘 비집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혁신 기업들 보면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인 모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모드. 자 이렇게 만든다. 그렇죠. 그런 네. 뜻이고 네. 이스타블리시먼트는 이스타블리시에서 새로 맞아요.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밍이 중요하죠. 예, 진짜 기억하시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INMD 그리고 네네. ESTA 이렇게 티커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죠? 차차 남은 이야기들은 또 다음 기회를 네네. 통해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충현 위원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이오 사실 뭐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또 세 분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시니까 비교적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주목받지 못했던 모멘텀들이 다시 부각되는 시기, 또 그 기간 동안 기술적인 혁신을 꾸준히 이루어왔던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기가 이제 저희 코로나 이후를 보는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 업종에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이오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테마 이어가겠습니다.